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종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종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방위 산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국면에 들어섰고 중동 지역도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우리 방산 산업의 주가 상승 기조가 이전만 못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변화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예, 일단 주가 흐름을 보면 뭔가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나라 방산 산업의 회사로 분류되는 회사들의 평균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 정말 랠리를 했구나라고 할 정도예요. 예. 2025년 상반기부터 거의 10월 달까지, 10월 초까지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거의 한 9개월 동안 평균 55.8%가 올랐어요. 오, 예. 굉장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방산 산업이라고 분류하는 회사들 중에서 네. 뭐 육군, 해군, 공군 어느 한쪽만 오른 게 아니라 육해공 관련 회사들이 다 올랐는데 네. 뭐 대표적인 회사들 하나씩 다 꼽아보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2025년 들어서 400% 올랐고요. 지금 제일 많이 오른 회사들을 주로 언급해드리는 이 겁니다. 로템은 육군일 것 같은데. 육군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여기도 200% 이상 급등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해군 얘기해드리면 네.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는 회사가 연초에 한 2만 원대였는데 올해 중에 10만 원도 넘은 적이 있어요. 여기를 살 걸. 그럼 이건 5배 올랐잖아요. 네. 그야말로 진짜 육해공 모든 방위산업 그렇군요. 회사들이 전부 랠리였는데 예.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한데 그리고 중동 전쟁이 이제 소강 상태로 진입할 거래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는지 갑자기 이제 주가가 주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심리 상태라고 제가 평가하는 이유가요. 네. 실제 랠리를 더할 만한 호재들이 아직 쌓여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러우 전쟁 종전 이것도 네. 러우 전쟁 종전하면 방위 산업이 위축될 사태인가 했을 때 전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 나토가 올해 6월 달에요.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뭘 결정했냐 하면 네. 앞으로 방위비 목표를 GDP의 5%까지 올리는 거에 합의를 했어요. 그럼 지금이 얼마냐? 2%입니다. 오, 2배를 넘게 올리겠다. 그렇죠. 예. 2.5배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게 내년도에 바로 올리는 건 아닙니다.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 금액까지 올리겠다라는 걸 목표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물론 내년도 호재는 아니긴 하지만 이거는 방위비 예산 자체가 2.5배 늘어난다는 건 네. 방위 산업은 대표적으로 B2G 산업이잖아요. 그럼요. 정부가 발주하는 네네. 건데 근데 정부가 예산을 2.5배 늘렸다? 이거만큼 큰 호재가 어디 있지? 싶어서 예. 유럽도 이게 러우 전쟁 종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중동 국가들 저도 사실 뭐 종전에 합의했다라든가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거는 이 네타냐후의 개인적인 상황도 결부되어 있고 예. 또 이란을 비롯해서 이런 데서는 절대 보복 안 하고 끝낼 애들이 아니다. 뭐 우리 이런 얘기도 비슷하게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란이 뭔가 다시 군비를 늘려가는 흔적들이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중동에서도 항시 이제 국방, 방위력 이런 것들에 대비해야 될 상황들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저는 말씀하신 게 대부분 동의하는데 예. 이런 생각도 해요. 방위 산업 전체에 대해서는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네. 예, 뭐 종전이 됨으로써 축이 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축이. 예, 뭐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쪽은 이제 육군에 해당하는 방위 산업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됐다면 예. 이제는 그쪽의 전쟁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는 이제부터는 또 해양 쪽으로 축이 이동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해양 통제권이 방산의 키워드로 부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저 최근 이 방위산업 분야 중에서 육해공 중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큰 호재성 어떤 발표들이 많이 난 분야가 네. 진짜 말씀 주신 해군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함대 구축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황금 함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중국과 지금 해양 굴기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 미국의 해군력을 예전보다 훨씬 더 강대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최장거리 미사일을 해군 어떤 배 위에서도 발사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식 무기 체계로 개편하는 그런 걸로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걸 공식 선언한
선언하면서 네. 그 슬로건을 황금함대 구축 사업이라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황금함대 구축 사업에 대해서 이번 달 12월에 존 펠란 미 해군 장관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함대 구축 계획 서류에 서명하셨다. 직접 밝혔고요. 네. 그리고 이 황금함대는 우리에게는 아주 특히 우리 방위 산업에는 아주 단기간에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이 황금함대 구축 사업의 속도를 트럼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해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 원래 미국 해군이요 차세대 호위함 사업을 이탈리아에서 설계했던 호위함을 바탕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탈리아에서 그 계획했던 그 설계했던 호위함이 미국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설계도 개편하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 선박 구축 비용이 40%가 늘고 그다음에 공기가 또 엄청나게 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 이거 왜 이렇게 빨리 호위함이 안 만들어지냐? 우리 배가 지금 빨리 필요한데 군함이 그랬더니 아 설계를 변경하고 우리 입맛에 맞게끔 바꾸다 보니까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역정을 냈대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거 언제 만드냐? 그러면 그냥 이탈리아에서 설계한 그대로 만들더라도 빨리 해라. 이럴 정도로 네. 지금 이 황금함대 구축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네. 많은 배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관련 통계를 보면 실제 많은 배가 빨리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2000년만 하더라도요. 미국의 해군 선척수는 318척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중국이 110척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군함 수가 370척으로 늘었는데 미국은 296척으로 줄었어요. 해군력에서 가장 주요한 선적수로 했었을 때 예. 318척과 110척의 차이로 미국이 압도하던 것이 중국이 370척으로 오히려 미국 296척보다 오히려 더 많은 역전된 상황이 최근의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 해군은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2054년까지 함정 규모를 290척까지 늘릴 거다. 이걸 위해서 향후 30년간 364척을 신규 건조해야 된대요. 예. 그러니 이 30년 동안 364척을 건조한다는 건 엄청난 속도전이 요구되고요. 그래서 미 의회에서 이런 보고도 나온 적이 있어요. 발언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현재 연간 1.2척의 공격형 잠수함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네. 실제 필요한 생산 능력은 3척 가까이 생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하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듯이 아마 앞으로 우리 방위 산업 분야에서 가장 호재성 뉴스가 많을 분야는 네. 아마 진짜 해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집니다. 네, 실제 우리 쪽에서도 빠른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아주 그냥 손에 뭉치 서류를 얼마 전에 미국에서 주고 갔어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 우리 저 에이펙 행사 끝난 뒤에 조인트 팩트 시트라고 해서 팩트 체크한 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막 양국 정상들이 막 발언한 것들이 정확히 뭘 의미했는지 네. 서로 크로스로 확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앞으로 한국 내에서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여기에서도 또 속도가 중요한데 네.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 수를 증가시킬 것. 이게 조인트 팩트 시트에서 양쪽에서 네. 이 구절 맞는 거죠? 라고 확인을 한 내용으로 컨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이거 조만간 뭔가 그 수주할 것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라는 느낌 받았잖아요. 네. 근데 느낌은 받았는데 실제 미국 현행 법상 이게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법도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요. 가장 우리 조선 업계가 미 군함을 수주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는 게 번스톨 레프슨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번스톨 레프슨 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1960년대 만들어졌던 법이더라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군함에 대한 것들은 네. 군사 기밀일 거 아닙니다. 우리 오승환 아나운서 해군 나오지 않으셨어요? 예. 예. 이 군항 또는 그 구축함 이런 것들은
해군이라 하더라도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렇죠. 네, 군함 자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군인데도 네. 쉽게 못 들어가는데 네. 어떻게 이게 아무 데서나 외국에서 군함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 해외 이역 만리의 조선소에서 미국의 군함을 직접 건조해준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실제 해군으로 복무하고 계실 때 군사 기지라든가 해군 기지나 이런 거 많이 가보셨어요? 저는 군수사에서 근무했고 제가 장교로 근무했기 때문에 네. 예, 출입증이 있으니까 뭐 타 부서를 이렇게 갈 때는 뭐 명단에 쓰고 출입 출입 명단 같은 쓰고. 거 적고 이렇게 들어가곤 했죠. 네. 뭐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군수사 쪽에는 많이 가봤어요. 아, 그때들을.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장교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가능한 것도 있었겠네요. 네, 그럼요. 예, 예. 예. 특히 다른 나라에서 올 때는 더 그렇겠죠. 예, 엄격하게 좀 출입에 대해서 관리를 네. 할 텐데, 네. 예, 미국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네. 직접 미국에서 쓸 군함에 대해서 이제 건조를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내용의 네. 팩스시트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현행법상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아까 번스톨 레프트슨 법 예.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에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밀이 있는 해군 함정과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거나 조달하도록 하는 걸 금지한 법이에요. 이게 1960년대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안 유지를 하기 네, 위한 네. 법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건조를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는 게 현행 상황인데 네. 지금 어떤 게 있냐면 미국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을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느냐? 예.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곳이면서 또 우리 미국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네. 그렇다면 외국에서도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것을 대통령 승인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입법화해서 이거를 법으로 만드는 걸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행정명령을 통해서 번스톨 레프트슨법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구절. 그래서 한국 조선업과 협업할 수 있는 네. 그 룸을 늘려놓기 위한 본인들이 지금 급하다 보니 법을 스스로 바꾸면서 이제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으니 빨리 만들어주세요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큽니다. 미국은 군함들이 대부분 낙후된 상황이고 이제 네. 교체가 필요한 시기인데 미국 내에서는 뭐 도크라든지 배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옛날 기술밖에 없고 아니면 그 노하우가 전해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건조가 필요한데 건조할 능력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에서는 어디에 맡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 조선 강국인 한국과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움직임으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이런 그 미국 내 분위기를 당연히 읽었죠. 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지금 발빠르게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네. 바로 HD 현대 중공업하고 네. HD 현대 미포가 미포 합병한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흡수 있습니다. 합병을 했죠.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군함도 워낙에 잘 만든다고 이름 나 있기도 하고 특히나 특수선박 쪽에 강점이 있었던 네. 회사고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중형 선박을 주로 만들던 회사인데 네. 예, 군함에는 중대형 선박이 다 고루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 흡수합병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사실 HD현대 같은 경우는 이미 네. 조선업의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하루에 2번 드론이 떠서 그 조선소 선착장을 전부 다 스캔을 쫙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과 공정을 하고 있던 그 장비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들이 지금 어느 선착장에 어떤 상태로 놓여져 있고 이런 거를 하루에 2번씩 드론이 쫙 스캔을 해요. 그래서 어디 거를 어디다 갖다 놓고 그다음 어느 거를 어디다 갖다 놔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예. 이 교통 정리와 어떻게 보면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네네. 그만큼 도크를 비롯해서 조선소 내의 물적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배를 빠르게 건조하고 그것 때문에 경제성 있게 배를 건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좀 전에 오승은 아나운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HD 현대 중공업하고요. 현대 미포 조선 이 양쪽에 가지고 있는 도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HD 현대 중공업에서 가지고 있는 도크는 뭐 600m가 넘을 정도로 대형 도크예요. 예. 근데 이 대형 도크는 일반적으로 그럼 3천억 원 이상 되는 큰 배들을 네. 그 도크에서 만들고 건조하는 게 비용 효율적이겠죠. 거기에서 작은 배를 자꾸 만들면 큰 배를 어디 그렇죠. 만들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소잡을 칼로 닭 잡으면 네. 이건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서로 계속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도크에는 초대형 LNG 운반선이나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 게 제일 적합한데 네. 이 군에서 쓰는 배들 중에는 호위함 같은 경우는 길이가 150m에서 한 200m밖에 안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호위함 같은 것들이 바로 발주가 왔는데 이 도크에서 만든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중소형 도크를 가지고 있는 데는 어딘가 봤더니 지금 HD 현대 미포거든요. 그런데 HD 현대 미포를 이런 군함들을 만드는 것들로 만약에 사용을 하면 네. 중형 그리고 약간 사이즈 작은 배들의 발주가 그 조선소로 갔는데 이건 이미 군사 관련한 시설물로 보안 등급이 달라지고 관리 체계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말해서 군항으로 쓰는 곳을 네. 갑자기 상선이 배댈 데 없다고 함부로 배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일반 상선이나 이런 것 사이즈 작은 것들을 발주를 누가 해준다고 해도 거기에서는 발주를 못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도크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서 어떤 회사는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네. 이런 뭔가 업무의 비효율성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사의 도크와 기자재와 시설을 한 회사로 흡사병해서 네. 그때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나로 통일시키면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지금 얼마나 우리가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는 부지 또 선착장 이런 것들이 부족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조선소업이 한참 화랑일 때 중소조선소들이 참 많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문을 많이 닫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어디 만들 장소가 없는 거예요. 모래바닥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HD 현대 쪽에 많은 엔지니어분들이 옛날에 버려진 조선소들을 다시 찾아다녀 보고 있어요. 아, 섬도 가보고.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혹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럼 다시 활용해 보려고. 그만큼 지금 발주가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 그나마 있는 설비를 극단적으로 효율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 바로 그래야 속도전에서 또 대거 물량을 받아올 거 아닙니까? 독일도 일본도 지금 이 수준에 뛰어들 거거든요. 네. 바로 그래서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중에 발빠른 움직임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 미포 조선 이 두 개가 합병한 사례. 네. 혹시 흡수합병이 미국의 방산 시장을 겨냥해서 흡수합병한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네. 핵잠수함과 관련된 것들도 이미 우리가 발주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잠수함 건조 실적 부분에서는 네. 우리 하나오션이 뭐 사실 실적 부분에서는 네. 그 전 세계에서 굉장히 도드라진 성과를 보인 회사예요. 맞아요. 그런데 HD 현대 쪽은 SMR이라고 하죠. 네. 소형 소형 원자료. 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술에서 우위를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 결국 뭐 양사가 공동 수주를 하게 될지 HD 현대에서 뭐 독자적으로 할지 뭐 그런 것까지는 아직 진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네. 확실한 건 핵잠은 원자력과 관련된 시설 투자가 또 필요하고 그런 인프라를 조선소 어딘가에 구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오승원 아나운서도 공학도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원자력과 관련된 시설물들 네. 그리고 그런 것들과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곳은 또 보안이 네. 또 이 국가의 어떤 뭐랄까요 규제가 네. 그런 핵시설 이거는 반경 몇 킬로 안에는 민가도 없어야 되고 다른 시설물도 없어야 되고 이런 조항들도 뭐 있고 그런 제한도 있고 예. 기술 이전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다면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조선소 부지는 또 그 원자력과 관련된 핵과 관련된 걸 만들다 보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또 보안 때문에 일정 부분이 또 격리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느 한
회사의 조선소 부지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면 그 회사에겐 페널티가 되거든요. 바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아마 이번에 HD 현대 그룹사에서는 이렇게 흡수 합병을 네. 진행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선박 인도를 5천 척을 해냈다. 이번 11월에 그 처음으로 그 기록을 세웠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배를 많이 만들어 본 회사가 또 작은 배를 만드는 회사를 흡수합병해가지고 미국의 많은 니즈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MRO라고 하는 네. 그 유지 보수, 그리고 네. 리페어, 수리, 그다음에 네. 오퍼레이션, 운영. 네. 이렇게 MRO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네. 이 미국의 MRO 시장에도 우리가 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신조 분야의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박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오는 수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특히 MRO 시장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이 MRO 시장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데요. 당장 현찰이 되는 시장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어디서 건조를 했다 하더라도 그 건조를 했던 원래 조선소 네. 또는 조선 회사가 아직까지 유지되지 않고 있을 때도 있어요. 네. 근데 배를 한번 만들어놨는데 한 번 쓰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운영하고 수리하고 또 관리해주는 또 다른 파트너사가 필요한데 이거는 배라는 게 상시 쓰고 배도요. 예를 들어서 한 세 척을 1세트로 쓰기도 합니다. 맞아요. 하나는 해상에서 작전을 하고 있고 그럼요. 하나는 선착장에서 대기하고 있고 하나는 수리가 들어가요. 맞아요. 보통 그래요. 그렇죠. 네. 역시 해군이니까 아시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예. 우리나라도 이탈리아 배, 뭐 프랑스 배, 뭐 이런 해외에서 들여온 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특히 오래된 배일수록 예.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때 데려온 배들. 제가 근무할 때가 2008년, 9년 이때였는데 제가 기술연구소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해군. 근데 이탈리아 배를 예인선 뭐 이라고 이제 배를 끌어오는 그런 네. 배들이 있어요. 군함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괜히 좁은 곳을 움직일 때 많은 연료를 들일 필요가 없으니까 예인선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서 오거든요. 근데 그 배가 고장이 났는데 네. 이탈리아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아.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오는 비용을 다 대준대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한 달 넘게 체류를 해요. 예. 그 체류비도 우리가 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부러 한국 구경하려고 뭐, 모른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우리끼리 얘기한 거는 네. 관광하러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럴 것 같아요. 네, 더 빨리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기술을 그들만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왜 안 고쳐지냐? 그러면 답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게 되게 답답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현금 당장 들어올 수 있는 현금. 맞습니다.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에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RO 같은 경우는 당장 현금이 되는 게 미 해군이 지금 직접적으로 한국 조선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이탈리아 조선소 프랑스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두 나라는 조선업이 완전히 유명무실해졌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천재일우의 기회예요. 원래 이렇게 조선업이 초황이었던 2010년 전후할 때 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엔지니어들 현장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예. 점점 조선소를 떠나고 없어지고 해서 점점 이분들 다 어디 갔지 찾아다니기도 지금 바빠요.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다른 나라에서 건조한 배들은 그 대통이 끊겼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적합하게 대안을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군함 MRO 시장은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국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시장인데요. 네. 이게 연간 그럼 얼마나 되는 시장이냐? 네. 연간 20조 원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이 연간 20조 원이라는 금액은요. 전 세계 해군 MRO 시장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면 MRO라는 게 한번 고쳐주면 또 한동안 연락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관련 뭐 전문 연구기관에서 추산했을 때 향후 몇 년 동안은 MRO 시장의 성장세가 작게 잡아도 3%, 크게 잡아도 7% 가까운 연평균 성장을 계속해서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라서 이거는 즉각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에 현금을 바로 가져다 줄 수 네. 있는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MRO 중에 MR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운용을 직접 만들고 운용을 해보고 우리나라 군대가 운용을 해본 경험을
전수해주는 그런 회의체 같은 것도 마련하고 있대요. 요즘에.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전수를 해주면서 또 비용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황금 함대. 네. 이거는 MRO가 아니라 이제 신조하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이 신조하는 시장 금액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앞으로 그럼 300척 이상을 신조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30년 동안 네. 1,600조 원이에요. 30년 동안. 예. 그럼 1년에 하면 얼마죠? 1년에 이게 한 6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아, 예. 엄청난 금액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 1년에 60조 원 가까운 신규 선박 시장이 열리는데 네. 지금 전 세계에 배 만들 수 있는 나라 몇 군데 남았나요? 사실은 거의 유명무실한 곳을 빼고 뭐 한국, 중국 정도가 대부분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중국의 발주는 못 하잖아요. 네. 그럼 한국이나 뭐 어쩌다 독일이나 일본인데 네. 일본도 상당히 그 조선업의 위세가 약해졌어요. 네, 거기도 이제 옛날 기술이고 좀 낙후됐다는 그럼요. 얘기 많이 듣죠. 최근 한 20년 가까이 해서 네. 일본의 조선 건조량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아니면 실제 대안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이 1600조 시장이라는 노다지 시장이 지금 쏟아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걸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네. 우리 한국 조선업은요. 태동이 원래 뭐의 모티브를 얻어서 태동했냐 하면 네. 우리 한국 조선업을 얘기하면서 정주영 회장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 이 정주영 선대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뜨거운 가슴을 바탕으로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하기 위해서 해외 조선소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많이 가보셨어요. 네. 그런데 어디서 확실히 확신을 얻으셨냐 하면 이게 모듈화 공정, 네. 블럭처럼 맞아요. 각각의 부분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걸 나중에 합쳐서 배를 건조하는 거예요. 네. 이걸 보고 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바다 위에서 뭐 작업하는 게 아니라 땅 위에서 부분적으로 배를 빌드업해서 네. 빌딩해서 네. 그걸 가지고 하는 건 우리 현대건설이 건설업이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네.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실제 그 조선이라는 그 영어 단어도 빌딩이 뒤에 있어요. 쉽빌딩이니까. 예, 쉽빌딩이니까. 예. 그래서 그 영어 단어를 보고도 야 이게 건설업이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쉽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실 만드는 게 우리 아파트 방 만드는 거랑 똑같고 왜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런 생각 하셨대요. 예. 그래서 이 모듈화 공정을 보고 자신감을 얻으셨다는데 네. 이게 뭐 우리나라만 하는 공법은 아닙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만 네.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초대 조선업 회사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금 대표하는 회사들이 바로 이걸 모티베이션해서 지금 진화 발전이 되온 건데 그렇죠. 뿌리가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군함을 네.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때 그 법률적인 허들을 빨리 뛰어넘을 방법이 네. 또 이 모듈 공법이에요. 어떤 거는 한국에서 건조해도 된다. 이건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니다. 예.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들은 법이 통과되고 나중에 그럼 그때 우리가 하나씩 해드릴게요. 예. 해서 미리 수주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라는 뭐 제약이 있다면 부분 만들어서 미국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해도 되고. 거기서 용접만 그쪽에서 하는 방법을 택한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식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60조 시장 우리가 결국 이것도 도크가 있어야 만드는 건데 네. 그리고 시설이 있어야 만드는 건데 없으면 다 다른 나라 주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모듈 공법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하면. 네, 알겠습니다. 근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제가 특수선 분야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특수선 분야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잠수함의 건조 수주 역량에서는 네. 하나오션이 가장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오션이 그 잠수함 부분에서는 건조 실적에선 높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해군에서 네. 발주를 할 때 네.
이번 건은 너네가 뭐 그 다음에 너네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배분을 하려고 노력은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하나오션이 그런 새로운 배를 건조한 거는 굉장히 많았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특히 저는 뭐 이게 군 내부의 의사결정이니까 저도 그냥 제 네. 짐작일 뿐입니다. 네. 하나오션은 사실 잠수함 개발에서 뭐 조금 많은 성과를 냈고요. 네. 대신 이지스함을 비롯해서 우리 그냥 배 네. 군함이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에서는 HD 현대 쪽에서 오히려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분류를 국가가 했나 싶을 정도예요.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이 사실 이지스 구축함인데 세종대왕의 학급이라든가 정조대왕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건조했던 실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 9월 현존 최고 성능으로 미국에서도 인정했던 기술력을 자랑하는 다산 정약용함 네. 이거 같은 경우도 HD 현대 중공업에서 건조를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이지스함급에 대한 건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HD 현대 중공업에서 나름대로 역량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경쟁사인 하나오션은 잠수함 분야에서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분야에서 지금 뭔가 신규 수주를 더 많이 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잠수함이 이제 그냥 잠수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잠수함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핵잠수함 분야에서도 HD 현대도 뭔가 좀 본인들이 경쟁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 원자로 SMR 여기 분야에서 선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빌 게이츠가 설립한 원자력 기업인 테라파워 여기에 3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차세대 나트륨 원자로 핵심 기기 제작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게 HD 현대 중공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조선업에서 뭐 이지스함부터 해서 잠수함 검조까지 단독으로 수주하거나 협업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그렇죠. 네. 무인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수상함 같은 경우에 무인화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니즈가 있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한 게 무인화 기기들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 그리고 무인화다 보니까 소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개런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가지고 있는 전술적 효율성이 진짜 너무나도 확인됐거든요. 네. 무인 잠수함이 네. 엄청나게 큰 구축함이나 아니면 핵잠수함을 타격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번에 생생하게 봤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경제 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도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네.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네. 몇천억 원짜리를 단 몇십억짜리로 네. 그걸 무용지물을 만들었다. 그래야 전쟁이 이긴다고 저희는 계산해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있는 말이죠. 예. 네. 왜냐하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예를 들어서 길어지거나 전쟁 수행 능력이 계속 감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이 무인화 기기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무인화 기기에서도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앞서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죠. 우리가 정보화 산업이나 아니면 뭐 반도체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앞선 것들이 사실이니까요. 네. 우리가 뭐 핵잠수함도 말씀해 주셨고 그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강점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군함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을 주로 지금 타겟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국 시장보다 더 넓은 세계 시장을 봤을 때 미국 시장 외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제 뇌피셜인데요. 네. 미국이 네. 혼자 전 세계를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요즘 미국의 재정 건전성, 부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게도 뭐 예를 들어 자위대의 지위를 바꿔주려고 하는 움직임도 솔직히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네. 그런 과정에서 또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캐나다입니다. 네. 캐나다가
잠수함 분야에서 대거 신규 발주를 할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캐나다의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를 지금 새로 유지보수하거나 새로 건조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의 시장이 6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근데 캐나다도 사실 미국의 최우방 국가로서 미국과 태평양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해군력을 같이 쉐어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역할을 일부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해군의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가는 장거리 작전 능력에 대해서 미국이 암묵적으로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도 연근해만 방위하려는 게 아니라 멀리 갈 수 있는 잠수함에 대해서 발주를 시작했는데 네. 우리나라 잠수함에 발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디젤 잠수함이 전 세계에서 최장 잠항 시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 보이고 그리고 유럽 경쟁사들 잠수함 만드는 회사들이 건조 기간이 한 10년이 넘는데 네. 우리는 6, 7년이면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속도전을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것도 우리가 유리하네요. 유리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미에서도 페루라든가 이런 데서도 실제 지금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요. 이런 남미 페루 국영 시마 조선소에서 함정 4척 여기에는 호위함하고 그다음에 상륙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 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해서 남미 시장에서도 우리가 교두보를 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남중국해라고 불리우는 그것도 사실 지정학적으로 불안불안하잖아요. 네. 늘 뉴스에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필리핀과 중국도 영토 분쟁하고 있고 맞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이 해군 현대화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나라 그 대표하는 조선 회사인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해서 네. 지금 그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조선업계가 지금 수주하고 있는 특수함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미국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중남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예. 그리고 유럽도 이제 나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방위비를 2배 이상 높인다고 그렇죠. 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자국 해양 방위에 지금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군함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좀 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럼 우리의 이제 향후 전망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 뭐 MRO를 이제 우리 그쪽에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전략이 있을까? 그 향후 전망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미래를 내다봐 주시죠. 네. 이제 우리가 이번 러우 전쟁에서 한 번도 못 봤던 장비들이 전쟁에 쓰였습니다. 드론, 네. 무인 조그만 소형 잠수함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당연히 육해공이 믹스드 될 수밖에 없어요. 워낙 그 원거리에 있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를 견제해야 되는데 네. 이 태평양 건너에 있는 곳들이 잠재적인 경쟁 국가가 되는 것은 옛날의 냉전과는 상황이 달라요. 냉전은요, 우리 러시아와 미국의 그 뭐 지정학적인 서로의 위치, 네. 이거를 우리 평면으로 있는 세계 지도로 보면 오해합니다. 우리 지정학적인 상호 관계는 지구본으로 봐야 돼요. 예. 근데 미국과 러시아는 바로 앞바다예요. 그죠. 북극을 통하면은 너무 가깝게 갈 수 너무 있는. 가까워요. 네. 우리 마치 중국과 우리 서해를 두고 우리 대한민국이 붙어 있는 수준에 거의 준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근거리에 있는 국가들 간의 경쟁이었었던 게 오히려 냉전이고 중국과 미국은 네. 원거리예요. 네. 그럼 원거리는 혹여나 전쟁에 준하는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된다? 대양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럼 대양이라는 건 이 항공모함이 공군 기지 역할도 하고 네. 거기에서 육군력이 서포트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도 고심해야 되고 거기에서 미사일로 타격도 할 수 있어야 네. 되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앞으로 배라는 것은요. 앞으로 잠수함도 그 배를 앞에서 그 잠수함이 순시하지 않고서는 배가 못 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그 방위 시스템과 달리 대양을 기반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뭔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육해공이 다 섞여야 되는데
배 위에서 육해공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나라 방위 산업 체계의 빅4가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LIG 넥스원, 카이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죠. 그러니까 네. 이 회사들 전부 다 합치면 육해공이 다 있어요. 그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는 배 위에서 해군력과 공군력과 육군력을 섞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위 산업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 무슨 배를 볼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30년 동안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그 미래 최첨단 군수 선박을 전부 다 아주 독특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기술력이 전후방으로 우리가 다 있다. 이게 하나 중요한 요소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전시에서 어느 군함이 뭔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그걸 미국까지 끌고 가서 수리를 해야 되나요? 그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미 선박 수리업이 발달된 나라는 네. 싱가포르나 두바이나 네. 이런 데서 선박 수리업이 발달해요. 왜냐하면 항로상 네. 자주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에 있는 곳에서 네. 그냥 선적해서 거기서 고쳐서 또 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 물동량이 지나는 그 중심점에 있는 그렇죠. 것들. 네. 그런데 태평양에서 네. 미국의 원거리에서 그런 선착장, 조선소 구축할 곳 어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태평양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라고 했을 때는 그 중간에 태평양이 놓여 있으니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대만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일본 아니면 한국.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꼽히는 배를 한국에서 만들어줬는데 선박 수리를 위한 장비를 또 다른 곳에서 한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조선업에 30년 날개가 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네. 이 기회를 절대 우리가 놓칠 일도 없고 네. 놓쳐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쯤에 조선업이 굉장히 활황이었는데 네. 예. 그 10년 사이에 좀 조선업이 주춤한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맞아요.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30년은 다시 활황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네.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공학도들이 조선 분야에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이 국력입니다. 그럼요. 이런 그럼요. 얘기하고 있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즐거웠습니다.